명절날 아침 노모에게 성공한 작은아들이 500만 원, 빈곤한 큰아들이 50만 원의 용돈을 주지만 72세 어머니는 화를 내며 그들을 모두 집에서 쫓아내고 더 많이 준 아들에게까지 분노하며 너희는 양심도 없냐? 라고 절규합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명절 저녁,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내린 비극적인 결단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강릉 경포대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낡은 2층 집에서 이야기의 주인공 김영희는 홀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2층 자신의 방 창문을 열자 늦가을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훅 불어 닥쳤습니다. 코끝이 시큰했지만 영희는 그 익숙한 짠 공기를 깊숙이 들이마셨습니다. 72세의 영희는 이 집에서 40년 넘게 살았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내려앉은 듯한 오래된 주택이지만 1층의 작은 공간은 편의점에 세를 주어 노후 자금으로 쓰고 있었으므로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생활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딱 1년이 되었는데 영희는 하루도 빠짐없이 지난 날을 후회했습니다. 그 후회는 집이나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식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영희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자식을 너무 잘 키운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식들에게 돈이 무엇인지 그리고 돈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영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태호는 48살로 중소기업인 동성산업의 평범한 과장이었습니다. 항상 성실했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는지 혹은 세상의 흐름을 잘 읽지 못했는지 사는 형편은 늘 빠듯했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들려오는 태호의 목소리에는 항상 지친 기색과 함께 삶의 팍팍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미선 역시 조심스럽고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명절에도 영희의 생신에도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숨기지 못하고 늘 미안해했습니다. 어머니 된 입장에서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가슴을 쥐어뜯는 고통이었습니다. 반면 작은아들 준서는 45살로 IT 회사인 미래테크를 운영하는 잘나가는 사장이었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공격적인 추진력으로 회사를 크게 키워냈고 경제적으로는 큰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준서의 목소리에는 성공한 사업가 특유의 자신감과 여유가 넘쳐 흘렀습니다. 작은 며느리 서영은 그런 남편 덕분에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고 영희를 만날 때마다 번쩍이는 명품과 화려한 옷차림으로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곤 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극명한 대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아들은 어렵게 살고 다른 아들은 여유롭게 사는 이 상황이 단순한 형제의 삶의 차이를 넘어 어머니의 가정에 불화와 갈등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두 아들의 삶을 보며 늘 마음 한구석이 짠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작은 아들에게는 지나친 성공이 혹여나 교만을 낳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돈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식들을 둘로 갈라놓는 칼날이 될 줄은 왜 그때는 미처 몰랐을까요? 영희는 경포호화동에 바다가 만나는 듯한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두 아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 혼자 남은 이 집에 돈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면서 형제의 관계는 미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이 모든 것이
돈이 뭔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돈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형제를 비교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전 큰아들 태호가 전화를 걸어와 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하는 척하면서도 슬쩍 자신의 회사 사정을 언급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려운 회사 형편과 어깨 위에 놓인 무거운 가장의 책임감을 토로하는 태호의 목소리는 영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한편 작은 아들 준서는 매번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새로 산 고급 차량이나 투자한 사업의 성공을 이야기하며 은근히 자신의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영희는 두 아들의 태도에서 미묘한 차이를 느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창가에서 물러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집 특유의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가 텅 빈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룻바닥처럼 삐걱거리는 것이 자신의 노후이고 두 아들의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곧 다가올 명절, 추석이 두려웠습니다. 지난 설날에 벌어졌던 일이 있었기에 이번 명절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아들 내외가 함께 모이는 명절은 더 이상 행복한 가족의 날이 아니라 돈의 액수와 형편이 적나라하게 비교되는 잔인한 심판의 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번만은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은 바로 눈앞에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72세 노모의 눈앞에 펼쳐질 이 비극적인 가족사는 바로 지난 설날의 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처음으로 맞는 명절이라 영희의 마음은 유난히 허전하고 쓸쓸했습니다. 그래도 두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온다는 생각에 영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떡국을 끓일 준비를 하고 전을 부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편이 옆에서 자잘한 일이라도 거들었을 텐데 텅 빈 부엌에서 혼자 전을 부치자니 눈가가 시큰거렸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오전 일찍 큰아들 태호네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태호는 과일 상자를 들고 들어왔고 큰 며느리 미선은 주방으로 들어서며 영희에게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설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셨죠? 저희가 일찍 왔어야 하는데. 미선은 영희의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손만 비비꼬았습니다. 영희는 미선의 불안한 눈빛에서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떡국을 나누어 먹고 잠시 후 미선이 조용히 영희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저희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명절인데도 용돈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래도 저희 마음이니까 받아주세요. 미선은 하얀 봉투를 영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미선의 손이 봉투를 건넬 때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영희는 느꼈습니다. 그 떨림 속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함께 다른 가족들에게 자신의 초라한 형편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위축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영희는 괜찮다고 이런 거 안 줘도 된다고 말했지만 미선은 이미 고개를 숙인 채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미선의 손을 잡아주었지만 그 무거운 마음을 완전히 덜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오전 11시쯤 작은아들 준선애가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작은 며느리 서영의 모습은 설날 분위기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고가의 코트와 번쩍이는 액세서리가 그녀의 성공적인 삶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서영은 미선과는 달리 밝게 웃으며 봉투를 툭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용돈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준서 씨 사업도 잘 되고 해서요. 맛있는 거 많이 사드세요.
서영의 말투는 묘하게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활짝 웃고 있었지만 영희는 서영의 눈빛에서 차가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가진 재력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영희는 봉투를 받아들고 보니 두께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태원애가 준 봉투는 얇고 가벼웠지만 준선애가 준 봉투는 묵직하고 두툼했습니다. 영희는 두 봉투를 얼른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영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봉투를 숨겼습니다. 그녀는 금액에 많고 저금이 가족 간의 행복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봉투의 두께만으로도 두 며느리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명절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영희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속이 더부룩하여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섰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던 중 부엌 옆 작은 공간에서 며느리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두 며느리가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였지만 영희의 귀에는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형님, 어머님 용돈 얼마 넣으셨어요? 궁금하네요. 작은 며느리 서영이 먼저 운을 뗐습니다. 큰 며느리 미선은 잠시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형편 잘 알잖아.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힘들어서. 아, 그러셨구나. 그럼 저희보다 적게 넣으셨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있는 만큼 하는 거니까. 서영의 목소리에는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큰 우월감과 승리감이 묻어났습니다. 그 말투는 미선의 어려운 형편을 확인하고 자신의 경제력을 은근히 자랑하려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미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분위기가 차갑게 식는 것을 영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더 서 있을 수 없어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주는 용돈 때문에 며느리들이 서로를 비교하고 멸시하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식구가 돌아간 후 영희는 거실에 홀로 앉아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두 봉투를 꺼내 보았습니다. 먼저 얇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큰아들 태호의 봉투 안에는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두툼한 봉투를 열었습니다. 작은아들 준서의 봉투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액 차이는 3배였습니다. 영희는 돈을 세어보고도 아무런 기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영희는 한 푼도 받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이 집의 1층 편의점에서 나오는 월세만으로도 노후 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왜 자식들은, 며느리들은 제게 주는 돈을 가지고 서로를 재고 비교하며 상처를 주는 걸까요? 영희는 봉투를 다시 접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봉투의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자식들의 복잡하고 못난 마음의 무게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는 영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설날의 작은 갈등이 몇 달 후 더 크고 끔찍한 폭풍의 전주곡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설날이 지나고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따스한 봄을 지나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고 영희의 7월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남편 없이 맞는 2번째 생일이었지만 영희는 소란스러운 것을 싫어하여 별 생각 없이 평소처럼 지내려 했습니다. 두 아들에게도 생일 잔치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미리 일러두었습니다. 조용히 혼자 미역국이라도 끓여 먹고 지나갈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일 전날 갑자기 큰아들 태원애가 불쑥 강릉 집을 찾아왔습니다.
영희는 뜻밖의 방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태호는 평소 같지 않게 환한 얼굴로 어머니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미리 왔어요. 태호는 큼지막한 과일 상자를 내려놓았고 큰 며느리 미선은 짐을 내려놓자마자 부엌으로 직행했습니다. 미선은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명절에도 잘 돕지 않던 며느리가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앉아 계세요. 오늘은 제가 전부 다 할게요. 미선은 앞치마를 찾아 매더니 능숙하게 주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은데. 뭘 이렇게까지 해? 그냥 앉아 쉬지. 영희가 말렸지만 미선은 이미 미역을 불리고 소고기를 썰고 있었습니다. 낯선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아들 내외가 찾아와 자신을 챙겨주니 영희는 고맙고 기뻤습니다. 역시 큰애가 마음 씀씀이가 다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 태호는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는 듯 하더니 갑자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에 있는 작은 창고 방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이 문 좀 보세요. 경첩이 헐거워져서 삐걱거리네요. 제가 공구함을 가져와서 고쳐드릴게요. 태호는 차에서 공구함을 들고 와서 땀을 흘리며 문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지 않게 부지런을 떠는 아들의 모습에 영희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삐걱거리던 문이 부드럽게 닫히는 것을 보고는 그래도 아들이 와서 고쳐주니 좋구나 하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미선이 끓여준 정성 가득한 미역국을 함께 먹었습니다. 미역국은 맛이 있었지만 영희는 왠지 모르게 입맛이 씁쓸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태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떨렸으며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이 집이 너무 넓어서 청소할 것도 많고 관리하기도 힘드시잖아요. 괜찮아. 익숙해졌어. 크게 불편한 건 없다. 영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2층 오르내리기 힘드실 텐데요. 계단이 워낙 가파르잖아요.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며느리 미선이 거들었습니다. 미선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은근한 설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데로 옮기시는 게 어때요? 요즘 원룸이나 깔끔한 주상복합도 많아요. 관리하기도 편하고요. 어머니 노후도 훨씬 편해지시지 않겠어요? 태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영희는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이사 이야기라니. 그런데 태호가 던진 다음 말은 영희의 가슴을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 집 팔면 차액이 좀 생기잖아요. 저희도 사업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영희의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아, 결국 그 이야기가 나왔구나 싶었습니다. 오늘 아들 부부가 보여준 모든 정성과 부지런함이 바로 이 돈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영희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하려고 그러니? 영희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명예퇴직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제 사업을 시작하려고요. 어머니, 2억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사업 잘 되면 어머니도 저희가 더 잘 모실 수 있어요. 태호의 목소리는 절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가장으로서의 마지막 희망을 어머니에게 걸고 매달리는 듯 했습니다. 미선이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태호 씨 사업 잘 되도록 온 힘을 다할게요. 어머니 노후는 저희가 책임질 테니 걱정 마세요. 그들의 절박한 눈빛을 보면서도
영희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문을 고쳐주고 미역국을 끓여주고 온 집안을 살피던 그 모든 행위들이 단지 2억 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필요 때문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차분하게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태호야, 그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구나. 왜요, 어머니?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준서는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형인 저는 이렇게 힘든데 어머니가 좀 도와주셔야죠. 태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동생 준서를 언급했습니다. 형제가 아닌 경쟁 상대를 부르듯 그의 목소리에는 동생을 향한 질투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영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동생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이미 형제 간의 관계가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 얘기 도련님한테는 말씀 안 하셨죠? 도련님 괜히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당분간은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며느리 미선이 불안하게 속삭였습니다. 태호 역시 초조하게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동생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큰아들 태호네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영희는 혼자 남아 창밖의 경포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잔잔한 바다였지만 영희의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사를 가야 하나? 혼자 살기엔 집이 큰 것은 사실이었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무릎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호에게 2억 원을 준다? 영희는 그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는 순간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변질될 것이 뻔했습니다. 생신이 지나고 2달쯤 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2달 동안 영희는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큰아들 태호에게서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태호는 어머니의 건강을 묻는 척하면서도 결국은 같은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혼자 지내기 힘드시죠? 집 알아보셨어요? 이사 계획은 어떻게 되셨어요? 태호의 목소리는 갈수록 조급함과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업 자금이 절실한 가장의 절박함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영희는 매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야. 태호야, 천천히 생각해 볼게. 집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니. 하지만 사실은 영희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2층 집을 팔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 할까? 아니면 이 큰 집에서 계속 혼자 살아야 할까? 만약 이사를 한다면 큰애한테 2억 원을 빌려주는 것이 맞는 일일까? 영희는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2 아들의 얼굴이 교차하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한쪽은 미안함과 절박함으로 가득 찬 태호의 얼굴, 다른 한쪽은 자신감과 오만함이 교차하는 준서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영희는 우연히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모님, 혹시 사모님 집 파실 생각 있으세요? 요즘 경포대 인근 집들이 워낙 잘 나가서요. 딱 사모님 집을 찾는 분이 계시거든요. 한번 시세나 알아볼까 싶어서요. 영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오래된 주택이지만 위치가 좋다며 대략 7억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영희는 작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알아보니 2억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옮기면 4억 5천만 원 정도의 차액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태호를 도와줄 수도 있겠구나. 영희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큰아들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도 남은 돈 2억 5천만 원으로 남은 여생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자식의 어려운 형편을 모른 척할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희는 태호에게 돈을 빌려줄 의향이 생겼지만 준서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는 태호의 부탁 때문에 이 사실을 비밀로 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희가 부동산 중개업소와 통화한 다음 날 큰며느리 미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어제 부동산 알아보셨다면서요? 저희가 들었어요. 영희는 깜짝 놀라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미선아, 내가 그걸 어떻게 하니? 내가 네 남편한테도 아직 자세히 이야기 안 했는데. 미선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게 태호 씨가 혹시나 해서 근처 부동산의 어머님 집 이야기를 자주 물어봤대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변명했습니다. 영희는 직감했습니다. 태호가 자신의 집을 팔아 돈을 마련하는 문제에 극도로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에게 2억 원을 요구한 이후로 태호는 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체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사를 결심하면 즉시 돈을 받아내야 한다는 그의 절박함과 욕심이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이 사실에 다시 한번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효심이 아니라 절박한 돈 때문에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드디어 추석 이틀 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아들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이 자신감이 넘치고 활기찼습니다. 어머니,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 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선물을 정말 크게 준비했어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선물? 무슨 선물이니? 너희들이 빈손으로 와도 괜찮은데.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보시면 아세요. 어머니, 저희 요즘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요. 어머니께 큰 선물 하나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대하세요. 준서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뒤에는 형인 태호에게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주겠다는 과시욕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영희는 준서의 태도에서 형제를 비교하고 돈을 자랑하려는 기미를 읽었지만 차마 아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없어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럼 몸 건강히 잘 오너라. 영희는 전화를 끊고 난 후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아들은 2억 원을 요구하며 어머니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고 다른 한 아들은 큰 선물을 자랑하며 형을 무시하려 드는 이 상황. 이번 추석 명절이 무사히 지나갈 리 없다는 불길한 예감이 영희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추석 당일 두 아들 가족이 모였을 때 폭풍 같은 사건이 터질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작은아들 준서가 준비했다는 큰 선물이 무엇일지가 영희에게는 가장 큰 불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선물의 진정한 의미는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형을 향한 날카로운 비수가 될 것임을 영희는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마침내 추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희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분주하게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경포대의 푸른 바닷바람이 느껴지는 부엌에서 영희는 송편을 빚고 동태전과 호박전, 동그랑땡을 부쳤습니다. 쉴 틈 없이 갈비찜을 만들고 나물까지 무치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혼자서 이 많은 음식을 하려니 몸은 고되었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온다는 생각에 힘이 솟았습니다. 영희는 힘든 와중에도 정성껏 상에 올릴 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오전 8시쯤 큰아들 태호네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죠? 태호는 형식적인 안부 인사를 건네며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태호는 어머니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집안을 슬쩍 둘러보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이사 문제와 2억 원에 대한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미선은 표정이 설날 때보다도 더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선이 부엌으로 들어섰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어색하고 굼떴습니다. 무언가 신경 쓰이는 것이 있는 듯 자꾸만 눈치를 보고 불안해했습니다. 영희는 미선에게 간단한 설거지나 상 차리는 일을 맡겼습니다. 미선의 표정은 태호와 마찬가지로 이미 이곳에 온 목적이 순수한 명절 인사보다는 다른 곳에 있음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작은 아들 준선애가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준선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명절 음식 준비하시느라 바쁘시죠? 작은 며느리 서영은 평소보다도 더욱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최신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고 걸음걸이와 표정에는 숨길 수 없는 자신감과 오만함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있는 태호와 미선을 발견하고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 형님, 벌써 오셨네요. 일찍 오셨네요. 서영이 미선을 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서영은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미선은 서영의 노골적인 시선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애써 태어난 척 대꾸했습니다. 응, 우리는 어머니 도와드리려고 일찍 왔지. 아, 그러시구나. 저희는 어머니 드릴 선물 챙겨온다고 좀 늦었어요. 형님네도 뭘 바리바리 싸우셨네. 서영은 미선이 들고 온 평범한 과일 상자를 힐끗 보며 비웃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준선은 서영의 말에 맞춰 트럭에서 커다란 상자들을 가져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영광 굴비 세트, 제주도 흑돼지 세트, 그리고 싱싱한 전복이 가득했습니다. 영희가 보기에도 최고급 선물 세트임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진짜 비싼 거예요.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깜짝 놀라실걸요. 작은 아들 준서가 선물을 자랑하듯 영희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큰 며느리 미선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온 과일 상자가 초라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미선은 고개를 푹 숙였고 태호 역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굳게 담은 입술에서 그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는지 영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 식사를 할 때에도 두 며느리는 서로 눈치를 보느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태호와 준서는 어색하게 웃기만 했고 영희는 그들을 보며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곧 무언가 터질 것 같은 폭발 직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영희는 불안감에 속이 쓰렸습니다. 자신이 애써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이 불편하고 차가운 분위기를 조금도 녹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 슬펐습니다. 특히 작은 며느리 서영의 태도는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식사 내내 자신의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를 은근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이야기에 준서의 사업 성공과 경제력을 연결지었습니다. 형님네는 명절에 어디 여행 안 가세요? 저희는 다음 설날에는 해외로 갈까 생각 중인데. 서영이 미선을 향해 물었습니다. 미선은 얼굴이 벌개져서 겨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머님과 같이 보내야지. 그 목소리에는
서영을 향한 짜증과 자신의 형편에 대한 자괴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긴장감 속에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72세 노모가 혼자 준비한 푸짐한 추석 음식이 식탁 위에 가득했지만 가족들의 얼굴에는 웃음꽃 대신 어색한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영희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지만 두 아들 내외의 시선은 음식 대신 서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후식을 먹을 때였습니다. 드디어 모두가 불안하게 기다리던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며느리 서영이 자신의 명품 가방에서 두툼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손가락으로 살짝 만지작거리며 영희에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저희 정성입니다. 봉투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두툼했습니다. 설날에 준 100만 원보다 훨씬 두꺼워 보였습니다. 영희는 속으로 긴장했지만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너희들이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영희가 말했지만 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영희의 손에 봉투를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확인해 보세요. 얼마 들었는지. 서영은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머니에게 돈을 확인시켜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옆에 앉은 큰아들 내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서영의 노골적인 행동이 못마땅해서 아니야, 나중에 볼게 하고 봉투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서영이 다시 한번 강하게 권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보세요. 저희가 어머니 생각해서 특별히 준비한 건데 얼른 확인해 보셔야죠. 서영의 집요한 요구에 영희는 할 수 없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한 영희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500만 원? 영희의 입에서 놀란 목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서영은 그 소리를 놓치지 않고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는 500만 원 드렸어요. 요즘 준서 씨 회사도 잘 되고 해서요. 어머니께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서영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과 과시욕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식탁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큰 며느리 미선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선은 자신의 가방 안에 얌전히 들어있는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식탁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영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선을 향해 칼날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형님은 얼마 들이셨어요? 저희는 이번에 특별히 500만 원 드렸는데. 서영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이 비웃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선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우리는 미선은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마 10만 원, 50만 원은 아니시죠? 1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 서영은 계속해서 미선을 압박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미선을 향해 날아가는 차갑고 날카로운 칼 같았습니다. 그때 작은 아들 준서가 아내 서영을 말리려 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어머니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큰 며느리 미선은 더 이상 수치심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방에서 얇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그 봉투를 툭 내려놓았습니다. 저희는 50만 원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이것밖에 미선의 목소리는 목구멍 속으로 잠겨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500만 원과 50만 원. 금액의 차이는 정확히 10배였습니다. 식탁 위에 나란히 놓인 두 개의 흰 봉투는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었습니다. 한쪽은 두툼하고 웅장했으며 다른 한쪽은 얇고 초라했습니다. 공기는 얼어붙다 못해 차갑게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50만 원이요? 작은 며느리 서영은 놀란 척 소리쳤지만 그 놀람은 연기라는 것을 영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서영은 이미 큰아들 부부가 얼마를 가져왔는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 그래도 명절인데. 명절에 50만 원은 좀 형님네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서영은 비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도 형편껏 한 거야. 형편껏 한 거라고. 큰아들 태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내의 수치심과 자신의 무능함이 한꺼번에 폭로되자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형편권요? 그럼 너무 형편이 안 좋으신 거 아닌가요? 서영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바로 그때 서영의 입에서 가장 위험한 폭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폭탄은 용돈 비교를 넘어 형제간의 관계와 어머니의 노후 계획까지 뒤흔드는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직감적으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서영의 눈빛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오만하고 도도했습니다. 형편이 안 좋으시면 안 좋은 거지. 그러면서 뭐 하시려고 어머님한테 2억 원이나 달라고 하세요? 순간 거실의 공기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큰아들 태호의 눈은 놀라움과 분노로 크게 뜨였습니다. 어머니 영희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생신날 태호 부부가 비밀리에 요구했던 2억 원. 대출 이야기가 작은아들 부부의 입을 통해 공개적으로 폭로된 것입니다. 작은아들 준서가 아연실색하여 되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황당함이 가득했습니다. 뭐, 형이 어머니한테 2억 원 달라고 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건 태호는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던 일이었습니다. 미선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영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준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것 봐. 내가 말했지? 형님네가 어머니 이사 가시라고 부추기는 게 다 이유가 있었다니까. 준서는 서영의 말은 듣지도 않고 어머니 영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 배신감과 서운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 파신다고 하셨어요?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나는 아들도 아닌 거예요? 준서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돈 문제에서는 단호했던 그였지만 어머니가 자신에게만 비밀로 했다는 사실에 극도의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영희는 태호의 비밀을 지키려 했지만 이미 폭로된 상황에서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건 아직 결정한 게 아니야. 그냥 알아보는 중이었지. 그런데 형한테는 말씀하셨네요. 저한테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돈 많은 아들이라 2억 원 정도는 그냥 껌값으로 보셨어요? 준서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너는 잘 사니까 괜찮잖아. 태호가 동생을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뭐, 잘 산다고? 형은 못 사니까. 어머니 돈 뜯어내도 되는 거야? 준서의 말은 태호의 자존심을 짓밟는 비수였습니다. 야, 이 자식아. 누가 뜯어낸다고 했어? 빌리는 거라고. 빌려서 사업 미천 마련하겠다는 거야. 태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준서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빌려서 언제 갚을 건데요? 형은 맨날 돈 없다고만 하잖아요. 저한테 빌린 돈도 아직 안 갚으셨으면서. 준서도 지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그게 언제적 얘기를 지금 꺼내. 5년 전 일이잖아. 태호가 소리쳤습니다.
5년 전 1,000만 원 아직도 안 갚았잖아. 그러면서 어머니한테는 2억 원을 또 달라고? 양심도 없어? 준서의 분노는 5년 전의 채무 관계까지 끌어내며 폭발했습니다. 양심? 너야말로 양심이 있어? 500만 원 명절 용돈. 이게 진짜 용돈이야? 아니면 내 재력 자랑이야? 어머니 앞에서 창피 주기밖에 더했어? 태호가 준서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자랑이면 어때? 있으니까 드리는 거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준서가 맞섰습니다. 이때 며느리들도 격렬하게 싸움에 가세했습니다. 큰 며느리 미선은 눈물을 글썽이며 작은 며느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동서, 너무한 거 아니야? 일부러 500만 원 넣은 거 맞지? 우리 창피 주려고. 창피? 스스로 창피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한테 손 벌리는 게 더 창피한 거 아닌가요? 저희는 있는 그대로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서영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태호가 분을 참지 못하고 서영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재수 씨, 말 조심해. 형, 우리 와이프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준서가 형 태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너희 부부가 더 조심해야지. 맨날 돈 자랑, 차 자랑, 아들 자랑, 질리지도 않아? 태호의 말에 준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형은 뭔데? 맨날 힘들다, 어렵다, 돈 없다. 그러면서 부모 돈이나 축내려고 하고. 두 사람은 결국 서로 멱살을 잡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놓인 50만 원 봉투와 500만 원 봉투가 그들의 몸싸움에 의해 이리저리 굴러다녔습니다. 형은 어릴 때부터 맨날 그랬잖아. 동생 것만 빼앗고 부모님 돈만 축내고. 준서의 분노가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너야말로 공부는 못하면서 학원비만 축냈잖아. 과외비로 얼마나 썼는데. 태호 역시 참지 못하고 어린 시절의 상처를 끄집어냈습니다. 어릴 적 사소했던 상처들이 돈이라는 끔찍한 매개체를 통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희는 과거의 상처까지 들춰내며 싸우는 두 아들을 보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며느리들 역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이 동시에 고함을 질렀습니다. 72세 노모의 평화로운 집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한 충격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때 영희의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정신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부동산인데요. 일전에 매물 보신 분이 내일 계약하고 싶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급하게 진행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영희가 실수로 휴대폰 볼륨을 크게 해놓았던 탓에 부동산 직원의 목소리는 싸움으로 소란스러웠던 거실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네 사람의 싸움은 일순간 멈췄습니다. 두 아들과 두 며느리는 동시에 영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돈에 대한 강한 갈망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집 파시는 거예요? 작은 아들 준서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그건 아직 영희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 형한테 주시는 거예요? 나는요? 나는 아들도 아니에요? 준서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배신감과 함께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이기적인 마음이었습니다. 너는 잘 사니까. 너는 이미 다 가졌잖아.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도와주셔야지. 태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듯 절규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똑같이 아들인데. 왜 형한테만 주세요? 형은 노력을 안 한 거잖아요. 준서가 반박했습니다. 노력?
너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운이. 태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아들은 다시 한번 서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주먹이 오갔습니다. 72세 노모 앞에서 피를 나눈 형제끼리 서로를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영희는 두 아들 사이에 몸을 던져 끼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숨이 막혔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려는 것을 보고 두 아들이 동시에 영희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두 사람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비켜. 다들 비켜.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통증을 참으며 네 사람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큰아들 태호의 위축된 눈빛 속에는 욕심이, 작은아들 준서의 오만한 표정 속에는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큰 며느리 미선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작은 며느리 서영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밟히고 구겨진 500만 원과 50만 원 봉투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나에게는 이제 자식이 없구나.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영희는 텅 빈 식탁과 흩어진 음식들, 그리고 원수처럼 싸우는 두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큰아들 태호는 어릴 적 동생 준서가 넘어지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업어주던 착한 아이였습니다. 작은아들 준서는 형 태호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덩치 큰 아이들에게 맞서며 우리 형 건드리지 마 라고 소리치던 녀석이었습니다. 중학생 때는 둘이 용돈을 모아 어머니의 생신 선물을 사오던 감동적인 형제였는데 이제는 돈 때문에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어 서로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태호가 조심스럽게 영희를 불렀습니다.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바닥에 떨어진 두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500만 원과 50만 원.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에 담긴 탐욕과 비교의식에 영희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나가. 너희들 다 나가. 준서가 뭔가 항변하려 했지만 영희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나가라고 했어. 너희는 양심도 없냐? 이 늙은 애미 앞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그래도 그랬을까? 정말 너희들이 내 자식이 맞냐? 너희들이 피를 나눈 형제냐? 영희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500만 원이 뭐가 대수고 50만 원이 뭐가 대수냐? 돈 때문에 형제가 주먹 다짐을 하고 며느리들이 서로 헐뜯고 이게 가족이냐?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태호가 울먹였습니다. 잘못? 뭐가 잘못인지 알기나 해. 너는 돈 달라고 비밀로 하자고 했고 너는 500만 원으로 형 무시했잖아. 둘 다 똑같아. 둘 다 엄마를 수단으로 본 거야. 영희는 준서에게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 엄마는 없다고 생각해라. 천하의 배은망덕한 놈들아. 꼴도 보기 싫다. 영희는 마침내 가장 무거운 선언을 했습니다. 이 집도 없다고 생각해. 너희들한테 10원도 안 줄 거야. 한 푼도. 대신 너희한테 부양도 안 받는다. 내 돈으로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신경 꺼. 명절에도 오지 마. 생일에도 연락하지 말고. 돈은 더더욱 보내지 마. 보내면 그대로 돌려보낼 테니까. 어머니, 두 아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나가. 그날 두 아들 부부와 며느리들은 72세 노모의 강릉 경포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영희는 거실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고
영희는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은 72년 인생의 모든 회한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통곡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달이 지났습니다. 두 아들의 연락은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영희는 전화 수신을 차단하고 문자 메시지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이 보낸 사과의 문자를 볼 때마다 그들이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과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에 아예 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영희는 경포 주변을 매일 산책하며 새로운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노인정 친구들과 함께 화투를 치거나 해가 질 무렵 바닷가 횟집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의 다툼 소리 대신 잔잔한 바다의 파도 소리와 노인정,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자식들과 연을 끊었지만 손주들의 사진만큼은 참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보낸 명품 선물보다 큰아들이 고쳐준 삐걱거리는 문보다 손주들의 해맑은 웃음이 담긴 사진이 영희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가끔씩 사진을 꺼내보며 이 모든 갈등이 손주들에게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자식이 전부는 아니더라는 것을 영희는 이 끔찍한 추석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고독했지만 평화로웠던 지난 3달의 시간이 영희에게는 잔인했던 과거를 잊게 해주는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머니의 단호한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자식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